진심을 주면 손해보는 이유, 진심을 쏟는 사람은 왜 자주 다칠까? 왜 나는 이렇게 진심을 줬는데 결국 상처만 남을까?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아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히 건넸는데 결국 돌아온 건 오해, 외면, 그리고 혼자만 남은 마음이었죠.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진심이 문제였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그런 고민, 사실 저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설계하고 밤에는 그 사람의 기분을 걱정하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만 진심이었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어떤 진심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게 진심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 기대하지 말고 줘야 진짜 사랑이지.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순간도,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매일 아침 커피를 타서 옆자리 동료에게 건넨다고 해요. 처음엔 고마워요 하던 그가 어느 날부터 당연한 듯 받기만 하고, 심지어 하루 안 주면 오늘은 왜 안 줘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드는 감정, 그 낯선 서운함, 그게 바로 기대 없이 주는 것이라는 말의 허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원합니다. 고마워요라는 말,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같은 말 한마디, 그게 없을 때 진심은 처음보다 더 빨리 소모됩니다. 착한 사람은 왜 끝에 가서 화를 낼까? 쟤는 평소엔 착한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사실 대부분 진심을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참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눈치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이 오랜 시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소비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폭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니요. 사실 그건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진심을 준다는 건 사실상 내 감정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심을 주는 사람은 더 자주 다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후순위로 뒀기 때문이에요. 진심을 받는 사람이 다 진심인 건 아니다. 이건 조금 냉정한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을 무겁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진심을 편리하게 소비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 며칠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내가 쓴 긴 문장을 한 줄도 안 읽고 넘겨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건너뛴 채 나는 진심이니까 괜찮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버텨야 해라고 생각하면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진심을 줬을 때 그 반응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첫 만남부터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의 온도, 눈빛의 진심, 반응의 세심함,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과는 진심을 주고받는 일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야 한다는 걸 많은 실패 끝에 알게 되었죠. 상대의 반응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는 흔히 나는 그냥 진심으로 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조금은 알아주겠지. 바로 그 기대가 가장 큰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주더라도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서가 아니라 그게 내 사람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진심을 주고 싶을까?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왜 매번 실망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심을 주고 싶어 할까요? 그건 진심을 주는 것이 곧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나조차 진심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보고 좋은 말을 건네고 배려하려고 애씁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진심이 언젠가 내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시다면 당신도 진심을 줬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심이 상처로 돌아온 경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잘못됐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은 단단하게, 조금은 차분하게 진심을 지키는 방식부터 바꿔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진심이 절대 통하지 않는가? 내가 뭘 더해줘야 할까? 사람에 지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나 때문일까? 내가 부족한 걸까?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참으려 하고, 더 이해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애초에 진심이 통하지 않도록 설계된 사람이 있다는 것. 감정 회피형 인간과 공감 결핍형 인간.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 회피형 인간 avoidant attachment과 공감 결핍형 인간 empathy deficient. 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정작 누군가가 다가오면 불편해하거나 깊은 정서 교류 자체를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돌아오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벽 같은 반응입니다. 말을 아끼고 연락이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뭔가 말하면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받아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진심을 감정적 부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은 고마움이 아니라 짐이나 의무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상대가 애초에 닫혀있는 사람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에 안 보려 했던 진실이 점점 더 또렷해진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질이 드러납니다. 관계 초반의 다정함은 일시적인 포장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의 진심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응해주는가입니다.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진심엔 이유가 있다. 사람은 원래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처음엔 서운했던 말도 나중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넘기게 되고, 처음엔 상처였던 행동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애써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진심이 무시당하는 관계에 내가 먼저 적응해버리죠.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나의 감정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진심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진심을 받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착하니까 참아주잖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무조건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리 해도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으로 분류된 거죠. 그래서 진심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에겐 늘 기본값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진심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말의 슬픔. 어느 날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도
적당히 해야 해. 너무 많이 주면 사람들이 그걸 의무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씁쓸했어요. 진심을 적당히 써야 한다는 말은 진심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진심을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을 오래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할까? 그 사람은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감싸고 있나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원래는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고 심지어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놓치는 걸 두려워하는 그 깊은 곳의 외로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주되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에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이것입니다. 진심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 자산을 누구에게 투자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진심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당신의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심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진심이 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받은 사람이 그릇이 아니었을 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착했고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착함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게 진짜 어른의 방식이고 진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 난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날 다루는 거지? 처음엔 도와주는 일이 기뻤습니다.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챙겨주고 힘든 하루의 말을 들어주고 필요할 땐 당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집니다.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고 심지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당신이 착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양심과 배려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에 꼭 갚을게.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겸손하고 정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는 거절하지 못할 사람이지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깔고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 부탁이었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그건 암묵적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날 피곤하거나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려 하면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런 말로 되려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가장 교묘한 착취는 감정적 미안함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가 너무하나 이렇게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항상 자기 불행을 강조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지옥 같아.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진짜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당신을 도와야만 하는 사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연민을 느끼게 만든 다음엔 슬그머니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은 여전히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의 5가지 공통행동.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자주 보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상처받은 척한다. 정작 본인은 당신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준 적 없다. 늘 급하고 당신의 시간이나 감정을 침범한다.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말로는 하지만 행동은 전혀 없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대화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꾼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잘 속는다. 이런 사람들의 공략 대상은 대부분 진심을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힘들다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도 정말 좋은 사람이네라고 믿고 자신의 힘듦은 뒤로 미루고 남의 사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착취는 당신의 따뜻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할 건 그 착한 마음이 계속 이용당하도록 놔두는 건 역시 더는 선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을 받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진심은 의미가 있고 온전히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그건 그저 익숙한 편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몰라서다. 진심을 줬고 결국 상처만 남았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진심을 다룰 줄 몰랐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건 마치 고급 도자기를 아무런 설명 없이 아이에게 맡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아이는 도자기를 장난감처럼 굴리다가 깨뜨리죠. 그리고 당신은 왜 그걸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냐며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도자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나의 결정입니다. 진심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진심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아온 애정, 배려, 관심, 시간, 그 모든 게 당신의 내면의 연료로부터 나옵니다. 그 연료를 아무에게나 태우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진심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줄 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을 줘도 되는 사람과 진심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서야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며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게 됩니다. 너무 오래 진심을 주면 결국 나는 사라진다.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금 서운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내 진심이 진짜라면 언젠가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진심을 줘도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자책하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사라진다. 진심을 자주 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외부 반응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내가 말한 걸 상대가 웃으며 받아주면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해준 걸 고맙게 받아주면 내 마음이 전해졌나 봐. 다행이다. 그런데 그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봐. 나는 너무 과했나? 나는 별로인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나의 중심이 남의 반응에 의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주고 나서 외로워지는 이유. 모순처럼 들리지만 진심을 많이 줄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진심이 닿지 않는 순간 마치 나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진심을 건넸을 뿐인데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피로하게 느낀다고 할 때 그 순간 느끼는 고립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왜 매번 이런 관계에 끌려다니는 걸까? 이 질문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있던 따뜻함도 활기도 인간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갑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된다. 진심을 반복해서 외면당하면 사람은 자신에게조차 냉소적이 됩니다. 너는 원래 이런 대접받는 사람이야. 넌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이런 결과밖에 못 얻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안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기분을 맞춰주고 불편한 상황도 내가 희생하면 괜찮다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진심이 외면당했을 때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젠 진심 같은 거 안 줄래? 라는 말 뒤에 숨은 슬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진심 같은 거 안 줄래?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할 거야. 다 필요 없어. 나도 차갑게 살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버린다는 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뜻이고, 그건 결국 내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조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에이, 또 저럴 거잖아. 좋은 사람이 생겨도 나중에 나한테 실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건 결국 새로운 관계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진심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언어여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심은 남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진심은 늘 상처받고 늘 손해보고 늘 고립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나는 진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진심은 내 삶의 품격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어떤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기에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을 줄 때마다 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심을 줬는데 힘들다면 그건 진심이 문제라기보다 그 진심을 줄 때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이 진심은 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스스로를 존중받고 있는가? 이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괜찮은 나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진심은 상처가 아닌 자존감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상처를 이겨낸 진심은 더 단단해진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또 한 번 진심을 주고 또 한 번 상처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은 더 깊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나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진심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내 마음을 써야 덜 후회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운 사람만이 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길.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양보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끝에는 늘 혼자 남겨진 기분, 지쳐버린 자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따라오는 걸까요? 그건 단 하나,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진심은 결국 소비된다. 세상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대하고 싶어. 진짜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 이 말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자원,
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배려, 인내, 그 모든 건 나의 정신적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걸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없는 진심이 당하는 착취의 구조입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나를 잃게 만든다.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대가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했지만 괜히 무시하기 미안해서 대답한 적, 도와주기 싫은 부탁인데 거절 못해서 결국 감정 소비한 적, 분명 서운했지만 말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삼킨 적.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나는 어른이니까. 참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설득하면서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인가를 남이 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진심은 더 이상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춘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경계선은 거절이 아니라 존중이다. 진심을 잘 주는 사람일수록 거절이라는 말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싫은 티 내면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진 않을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관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존중해줘라는 신호입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피로감, 내 일상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을 지키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지금은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줄게요. 그 부분은 내가 불편하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말이 오히려 진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기대보다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신뢰 안에서 진심은 비로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유는 사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싫어서, 외면당하는 게 무서워서, 혼자 남겨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상처는 그 모든 걸 참고 참다가 결국 내가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가 참는 걸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나만의 경계선을 세우는 질문 3가지. 경계선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잡힌 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탁은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이 행동은 나에게 후회로 남지 않을까? 이 사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좋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많다면 그 관계는 지금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진심이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손해보지 않는 진심만 줄 순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게 내 선택이고 내 철학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진심이 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진심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심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선택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 그 중심의 축을 당신 안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남은 건 후회뿐일 때, 관계가 끝난 후 한참이 지나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 그때 조금만 덜 마음 줬다면 달라졌을까? 왜 나는 늘 끝나고 나서 후회할까? 그 관계 안에서는 열심히 웃었고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조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쏟고 나서 돌아보면 나는 늘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우리는 늘 진심을 다 주면서도 그 관계를 제대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해줬던 건 맞는데
왜 후회가 남지? 후회는 주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잘해줬어. 그 사람도 처음엔 고마워했어. 그런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하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상대의 반응의 기준을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괜찮다고 느끼고,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내 감정은 눌러두고, 상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무너져도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으니까 라고 넘겼죠.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리듬에 맞춰진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끝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붕괴하게 됩니다. 진심이 후회로 바뀌는 지점엔 자기 배신이 있다. 후회라는 감정의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엔 내가 나를 배신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순간, 거절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였던 순간, 불편했는데 웃으며 넘긴 순간, 이런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가 끝난 후 마음 한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상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방식, 그 관계에 나를 사용한 방식, 그 모든 선택의 방향이 문제였던 겁니다. 관계는 끝난 후에야 진짜 보인다. 우리는 관계 안에 있을 땐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상처였는지, 그 말이 선을 넘은 건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런 갈등은 있지, 나도 부족했겠지 하며 애써 눌러둡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수면 아래 눌러뒀던 감정들이 물 위로 쏟아지듯 올라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참 많은 걸 참았구나. 그래서 필요한 건 관계 복귀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이 끝난 뒤 자기 경기 영상을 다시 보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복귀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끝났으니까 잊자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에서 기준이 흔들렸는지를 돌아봐야 다음 관계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 복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복귀 질문 5가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관계가 끝난 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내 감정을 정리하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내가 참았던 순간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서였는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룰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무기력해졌는가? 다시 그 사람과 비슷한 관계를 만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은 당신이 다음 관계에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회는 피할 수 없지만 반복은 피할 수 있다. 진심을 줬던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후회하는 건 멈출 수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던 나를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꼭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정리한다면 그건 다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경험의 축적이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심을 줄 수 있는 건 멋진 일이지만 그 진심이 나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진심은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 마음은 다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진심을 줄 용기를 갖기 위한 조건.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은 결국 당신 안에 있는 따뜻함을 더 깊이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진심을 다시 꺼내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안전한 조건입니다. 그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할 줄 아는가? 그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갖춰진 곳에서만 진심은 다시 꺼내도 괜찮은 마음이 됩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판단은 냉정하게, 난 사람을 너무 따뜻하게 봐서 문제야. 이 말을 하며 속상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진심을 줬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순진했다고 말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끝까지 상대를 이해하려 하죠.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분리의 기술, 즉 감정과 판단을 따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이끄는 곳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진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관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 힘들었겠다. 도와줘야겠다. 저런 말은 일부러 한 건 아닐 거야. 이런 반응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판단을 압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공감의 함정, 이해한다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릴 때, 예를 들어 상대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진심을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으면 상한 게 맞고 불편했으면 불편한 게 맞는 겁니다. 이해와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 행동이 옳지 않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감정은 따뜻함을, 판단은 안전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진실입니다. 감정은 관계를 열고 판단은 관계를 지킵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비로소 따뜻하면서도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볼 때 감정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것들, 다음에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감정적으로 끌리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의와 선을 지킬 줄 아는가? 이런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런 기준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상처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더 철저해야 한다.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진심을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고 더 이성적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속고 그만큼 오래 참으며 그만큼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냉정한 체크리스트, 다정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이성적 기준을 늘 마음 한구석에 준비해두세요. 늘 본인 얘기만 하고 당신 얘기에는 관심 없는 사람, 사과는 하지만 고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도움은 요청하지만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기분 나빠졌을 때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식으로 돌리는 사람,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무 기준 세우면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기준이란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지나친 침범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내 진심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없는 마음은 늘 유실되고 결국 남는 건 필요한 마음의 잔해뿐입니다. 마음은 열되 판단은 닫아둘 줄 아는 힘.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다루도록 두면 안 됩니다. 공감은 감정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지만 판단은 그 문을 누가 들어올지 결정하는 자물쇠입니다. 이 자물쇠가 없다면 진심은 계속 도둑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따뜻하게 열어두되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을 고를 때는 조금 더 이성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진심도 체력이다. 마음의 예산을 관리해야 산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칠까? 어떤 관계든 처음엔 괜찮습니다. 오랜 친구, 연인, 가족, 동료, 처음엔 힘이 나고 함께 있으면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되고 대화가 귀찮아지고 아무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들죠. 이런 감정의 원인을 우리는 대개 내가 예민해졌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예산 초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체력이고 진심도 자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무한정 나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배려, 공감, 이해, 진심 같은 것들은 아무리 써도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전체의 감정 곡선이 달라집니다. 진심을 쓰는 일은 단순히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관계는 에너지 소비가 훨씬 큽니다. 내가 지친다는 건 이미 예산이 초과됐다는 뜻. 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 감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사람, 불편한 기류를 감지하고 먼저 맞춰야 하는 사람,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할까봐 먼저 연락하는 사람, 혼자서 모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감정 예산을 과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혼자 있을 땐 멍하게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할지 정해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안 쓰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심을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따뜻함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감정 예산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흐름을 이렇게 설계합니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써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상황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에너지 사용 승인을 내리는 습관. 그게 바로 진심의 지속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감정 예산을 아껴야 할 4가지 상황. 감정 소비는 상황에 따라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순간엔 마음을 쓰는 일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피로는 공감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우울, 분노, 외로움이 클수록 진심은 위로가 아니라 의존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겐 진심도 반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뻗친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이때 계속 진심을 쏟으면 그건 감정의 낭비가 아니라 자기 소진입니다. 진심을 잘 쓰는 사람의 특징. 진심을 아끼는 사람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들은 깊게 마음 주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감정이입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조정하려 한다. 자기만의 감정 회복 루틴을 갖고 있다. 관계보다 자기 컨디션을 먼저 챙긴다. 이런 습관은 마음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나누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지치는 관계는 반드시 수정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진심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오래 따뜻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진심이 남에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쏟은 후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럴 땐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을 줬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상태였는가만 보셔야 합니다. 마음도 예산처럼 써야 남는다. 지갑 속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면 언제든 무분별하게 써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있는지, 누구에게 감정을 많이 썼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진심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제부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지금 내 감정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야. 이 사람에겐 이번 다른 마음을 조금만 써야겠어.
지금은 내 감정을 모을 때야 흩뿌릴 때가 아니야. 이건 차가운 말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따뜻한 결심입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을 땐 회복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욕저하가 아닙니다. 진심을 줬다가 돌아온 건 외면, 그걸 참다가 생긴 후회, 그리고 결국 지쳐버린 마음. 이 모든 감정의 끝에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은 자신을 탓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만하면 됐는데 왜 더 해줬을까? 나는 왜 항상 혼자 이렇게 아플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마음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진심이 부정당하거나 이용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받고 나면 그 이유를 끊임없이 분석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혹시 나한테 실망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말을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만 이런 질문은 상처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책을 반복하게 만드는 감정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유 찾기가 아니라 상처 멈추기입니다. 감정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 말 없는 공간. 진심이 무너진 뒤 가장 효과적인 회복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설명하려 들고 스스로 감정을 말로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감정은 더 소모됩니다. 그럴 땐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산책하기, 말 걸지 않는 카페 구석에 앉아있기, 익숙한 음악을 반복 재생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런 시간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지친 감정의 회로를 끊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몸부터 시작된다. 감정의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쳐있는 뇌는 생각을 조절할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이성적 조언이 아니라 물리적 안정입니다. 7시간 이상 자는 수면, 제 시간에 식사하기, 햇빛 받으며 15분 이상 걷기, 물을 많이 마시기, 과한 자극 뉴스, 댓글, 전화, 피하기. 이런 단순한 루틴은 감정을 억지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면 에너지를 차곡차곡 다시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 무너진 존재감을 되찾는 일. 진심을 줬다가 외면당하면 사람은 자존감보다도 존재감을 먼저 잃습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나?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도 몰라주는 거잖아. 나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은 당신이 별것 아닌 사람이어서 생긴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소외된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되지 않은 서랍 한 칸을 깨끗이 정리하기, 책상의 물건 위치를 바꿔보기, 집안 어딘가 작은 변화 주기, 혼자 영화를 보고 나서 평소 안 쓰던 감상 정리해보기. 이런 건 사소해 보여도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존재감의 실마리를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정 회복의 핵심은 균형을 되찾는 감정 루틴 만들기. 지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방법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휴가나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정도의 루틴입니다. 다음과 같은 루틴을 시도해보세요. 아침 루틴, 기상 후 물 한 잔, 햇빛 받기,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 정하기, 낮에 감정 리셋 타임, 점심 후 10분 산책, 휴대폰 내려놓고 눈 감기, 저녁 감정 청소. 오늘 하루 내가 감정적으로 무리했던 순간 하나만 기록하기. 괜찮아,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해주기.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지친 감정의 흐름을 복원시키는 자기 회복 기술입니다. 진심을 주는 사람일수록 회복을 배워야 한다. 진심을 잘 주는 사람일수록 남의 상처엔 민감하지만 자기 상처는 대개 외면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 나는 그냥 원래 이러니까. 지금 힘든 건 내가 약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당신 안의 감정은 천천히 침전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하듯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회복 이후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감정이 회복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관계에서 더 단단해지기 위한 업데이트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상처였는지, 내가 놓쳤던 경계는 무엇이었는지,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너졌는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진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도 진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에는 진심이 없고 관계는 계산으로 채워지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조차 손해 계산 속에 사라져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걸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일까? 이제는 나도 좀 차갑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도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진심을 포기하면 마음이 쉬워지는 대신 공허해진다. 진심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삶은 조금 편해집니다. 거절도 쉬워지고 감정 소비도 줄어들고 상대에게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삶은 점점 무채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없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 설렘도 없고 무언가를 해줘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어른이 돼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함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생긴 무감각입니다. 진심은 늘 상처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삶의 결이 된다. 사람을 깊이 아껴봤던 경험,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줘 본 경험, 상처받아 무너졌던 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누군가에게 다정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감정의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이 있어야 당신은 타인의 아픔에 민감해지고 세상을 공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법은 없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냉정한 사람도, 다정한 사람도, 선을 긋는 사람도, 진심을 내미는 사람도, 차이는 단 하나, 그 상처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더 깊이 느끼지만 그만큼 더 깊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처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지키는 사람의 마지막 태도, 이제까지의 모든 여정을 정리하면 진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는다. 진심을 줄 때 나를 먼저 살핀다. 상처받더라도 그 경험을 탓하지 않는다. 회복할 줄 알고 후회에서 배울 줄 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낼 줄 안다. 이건 위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결심입니다. 진심을 다한 삶은 결국 외롭지 않다. 지금은 진심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마음에 남는 순간은 결국 진심을 주고받았던 장면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울면서 위로했던 밤, 내가 말없이 옆에 있어준 시간, 내가 웃으며 건넸던 한마디 말, 그 한마디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던 장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기 존재의 의미를 남기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진심을 선택한 삶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혹시 지금 이제는 마음 쓰는 게 무서워요. 진심을 줬다가 다 놓아버린 적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듯 아팠던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걷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진심을 가진 당신에게 마지막 미션 한 줄. 오늘 하루 마음을 주고도 후회하지 않을 단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진심을 지켜주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진심을 주면 손해보는 이유 시리즈 10편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심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대에도 당신만은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